영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이라며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8개월 만인 오늘 자유한국당을 뺀 4더하기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본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 한 4더하기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이어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내일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고양시가 땅꺼짐 사고가 난 백석동 일대에 지하 3층까지만 땅을 팔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지질 정보, 이른바 땅속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나온 40여 구의 유골을 감식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투기 지역에서 9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땐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출처가 수상한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250여 명에 대해선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오는 2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5년 만에 없앱니다. 총선을 2달 앞두고 여론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제한 속도가 제각각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녔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6일에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의 정무적 책임이라면서 법적인 문제와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서울 동부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검찰은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의 비위를 상당수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예, 조 전 장관은 그동안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오늘 입장이 혹시 나왔는지요? 네, 오늘 새롭게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정무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 전 국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검찰은 사표를 수리한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유 전 국장의 비위를 파악하고도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이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 공직자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 등도 이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도 일가 비리 의혹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 모두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정무적 판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이냐는 전혀 완전히 다른 그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6일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쟁점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정무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 전 국장이 감찰 과정에서 갑자기 잠적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로서는 강제로 감찰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을 종료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런 비리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무적 판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당시 비위 첩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선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청와대의 감찰권을 두고 직권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영장이 청구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란 검찰 입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인사조치만 할지 판단하는 건 민정수석실 권한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그동안 법적 문제가 없으며 단지 정무적 판단의 문제란 점을 반복해 주장해왔습니다.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결정이니 직권남용이 아니란 겁니다. 윤 수석은 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진 언론이 근거 없는 의혹 보도를 삼가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더하기1 협의체가 선거법과 검찰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예정 시간보다는 많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앞에 있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지금 본회의는 시작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이 방송 연결 10분 전에 막 본회의가 개의가 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본회의장 앞에서 홀로 농성 중입니다. 이 지금 본회의장 안의 상황을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1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 즉 이번 임시국회를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 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주호영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본회의는 어떤 순서로 그러면 진행이 됩니까? 네, 1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이 이제 끝나면요, 일단 남아있는 예산 부수 법안이 있습니다. 지난 10일 내년도 법 예산안이 통과될 당시 함께 처리를 했었어야 할 법안들입니다. 이 예산 부수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안 되는데 한국당은 300건의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각 수정안을 먼저 상정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간 현재 실시간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선거법은 그러면 언제 상정이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민생 법안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들이 원안으로 차례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 개정안부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다음 회기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회기 결정의 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임시국회 일정을 예상으로 하고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인 26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요. 이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안건은 다음 임시국회 때 바로 상정되고 이때는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설치법 등도 임시국회를 짧게 여러 차례 여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더하기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안은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최재원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선거법은 협상을 거듭할수록 원래 법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당초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속에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고 결국 의석수 변동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달라지는 건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어떻게 나눌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7석은 지금처럼 단순 배분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최근 각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의석수가 늘고 한국당은 줄게 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합의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선 유권자가 5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공수처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기소하면, 즉 어떤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이 결정을 별도 기관이 재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정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4더하기1 협의체는 석패율제를 놓고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꾼 것은 이해찬, 손학규 두 대표의 어제 저녁 만남이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수당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아직까지 좋은 성과를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4+1 협의체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 대표들이 석패율이 포함된 선거제를 합의하자 여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3+1 안에서도 각자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호남 중심의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은 지역구 의석수 유지로 인해 타협의 여지가 있었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판을 뒤집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키는 석패율을 가장 강경하게 고수한 손학규 대표가 쥐게 된 겁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후 5시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JTBC 취재진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돼 있지만 누군가는 풀어야 했다며 만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손 대표는 제1야당 대표는 장외 집회만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꽉 막혀 있었다며 석패율제를 양보하면 여당은 더 이상 조건을 걸지 않겠느냐고 이 대표에게 물었고 이 대표는 알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손 대표는 민주당 외에 3+1 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야의 목리에 국회를 마비시킬 수 없지 않냐고 말했는데 석패율 포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화인데 두 정상은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繁荣、捍卫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 비공개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 어린 말이다라며 비핵화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최근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뵙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내년 방한도 다시 한번 초청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청두를 연결해서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한중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두 정상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 주석이 파악한 북한 동향을 우리 측에 공유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를 만나고 있죠. 시 주석과는 좀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겠죠. 네, 조금 전,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 15분쯤부터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약 30분가량 정식 회담이 있었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약 1시간 넘게 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시 주석과는 북미 간 정세를 주로 논의했다면 리커창 총리와는 이 직접적인 한중 관계에 보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드 배치 이후에 얼어붙은 한중 관계, 주로 이제 한한령으로 대표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이른바 한한령, 그러니까 이 한국 관광을 금지하거나 또 한국 제품을 불매하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다 돼갑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한중이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고 시 주석과 리 총리에게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한한령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面对当今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我们应该深化和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维护和拓展两国的共同利益。 예, 내일은 이제 아베하고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풀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상황 봐서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긴 합니다만 현재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매듭을 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아베 총리와 약 15개월 만에 정식 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수출 규제 문제 등에 있어서 아직 최종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청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24일과 25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쯤으로 예고된 북한의 도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죠. 일단 우리 정부 당국은 긴장을 하면서도 물리적인 도발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까지 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회의적입니다. 연내에 노동당 전원회의부터 열어서 대외 정책 기조를 전환한 뒤 도발 여부와 수위는 차근차근 정해갈 거란 전망입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강력한 군사적 도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ICBM을 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까진 지켜봐야 북한의 앞으로 행보가 예측 가능하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내 관측은 다소 엇갈립니다. CNN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을 향한 대화 중단 선언 등
구두 조치들이 선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자들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동안은 멈췄던 한반도 특별정찰 상황 공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밀 정찰기의 운용을 다시 민간 추적 사이트에 알리기 시작한 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문 대통령은 내일은 베이징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죠. 그런데 아베 총리의 스가 관방장관까지 오늘 일본 정부 측에선 우리 정부를 자극할 만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회담 전이어서 기선 잡기에 나선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회담을 할 뜻이 별로 없는 것인지 아무튼 회담에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협상의 여지는 별로 없다는 취지입니다. 文在寅大統領に対して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も含めて日本の考え方をしっかりと伝えたいと。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 20일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수출 규제 완화가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今後も個別に許可申請を求める方針に変更はなく緩和措置ではないものである. 이 같은 발언은 일본 국내 여론용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한국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걸 미리 밝혀둔 겁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가 또다시 문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즉 1965년 청구권 협정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소파 환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 정부가 미리 선을 그으면서 내일 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5년에 한일 정부 사이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오는 27일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 청구권 실현에 장애가 와서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면서 헌법 소원을 낸 바 있습니다. 송병기 울산광역시 부시장이 검찰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특히 송철호 현 울산광역시장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담긴 내용을 주요 정황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송 부시장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수첩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풍문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이 없거나 머릿속에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수첩 내용과 달리 2018년 3월 31일 송철호 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을 만나 공공병원 공약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송 부시장은 또 송철호 시장과 통화한 음성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불법 감청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불법 감청이 의심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검찰은 바로 송 부시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녹음은 감청한 게 아니라 적법하게 확보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고 한 송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준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한진그룹 주총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총수 남매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불만을 드러낸 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입니다.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원태 회장의 그룹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경영상의 중요 사항을 가족과 상의 없이 결정하고 있다. 올 4월 조양호 선대 회장이 작고한 뒤 조원태 회장이 총수가 되는 과정에도 합의가 없었다. 선치는 가족이 협력해 공동으로 한진그룹을 운영해 나가라고 했는데 동생인 조원태 회장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회사 경영은 회사 법과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석 달 뒤 한진칼 주총까지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회장을 왜 지금 비판하고 나선 걸까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오면서 오늘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현재 총수 일가 중 유일하게 그룹 내 직함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측근들도 지난달 말 임원 인사에서 모두 물러나면서 이대로 밀려난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이 반기를 들면서 경영권 분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의 한진칼 지분은 6.43%입니다. 6.46%인 조 회장과 불과 0.03%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2대 주주인 KCGI 등과 손을 잡는다면 조 회장 지분을 앞설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2대 주주인 KCGI는 지분을 더 늘려 17.29%를 보유하고 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뒤 한진칼 주총에선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분 확보 경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우선주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지난 주말 고양시 백석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에 대해서 고양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백석동 일대에선 지하 3층까지만 건물을 짓고 지하수가 흐르는 그 밑으로는 땅을 못 파게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무너진 도로를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뚫린 구멍은 전부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지하수가 다시 새어들어와 무너지지 않게 일단 막은 겁니다. 고양시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이제 3층 이하 터파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여러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앞으로 백석동에서는 지하 3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 아래로는 더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양시는 백석동 일대에 지하 10m부터 지하수가 나오는데 건물로는 지하 3층의 깊이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하 4층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지하 5층까지 땅을 파도록 허가된 이번 공사 현장도 설계를 바꾸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집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건물에 사람들이 드나들게 허용할지는 진단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는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 부실 시공이었는지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임시 방편입니다. 일산에선 최근 15년 동안 10번의 땅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땅 속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땅속 지도가 시급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의 백석동 일대는 지반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2003년 대한주택공사가 일산 신도시 일대의 토지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일산 신도시의 땅은 주로 모래로 구성돼 있다고 나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0.2에서 6.5m 구간에는 점토가 분포돼 있고 상대 밀도는 느슨하거나 보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땅 꺼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땅속에 있는 흙과 흙 입자 사이에 물이 꽉 채워져 있으면 힘을 받는데 만약에 지하수가 빠지게 되면 흙이 공간이 생기면서 빠지게 되죠. 싱크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질 정보가 나온 자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지대의 특성을 모두 담은 이른바 땅속 지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땅속 상황을 시공사 등 건설업체에서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시 단위의 토질, 상하수도 등의 정보가 모두 담긴 땅속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 오전 여수의 한 민간 화력발전소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상황이 담긴 내부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화재 구역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 설비가 없었고 노동자는 맨손으로 화염과 5시간을 싸웠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천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똥이 튑니다. 이내 화염은 더 커집니다. 현장 노동자는 불길을 피하려 뒷걸음질 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 여수 화력발전소 내 민간 발전소에서 시작된 불은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 노동자가 5시간이나 맨손을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단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방차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설비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니까. 발전소는 자연 발화성 물질을 다루는 곳이라 자동 소화 설비가 없으면 언제든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발전소 측은 해당 구역이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필수 구간이 아니라서 자동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25m마다 수동 설비인 소화전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동자들은 불길이 너무 세서 소화전을 가동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물로 끌 수 있는 화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고용부에서. 사각 지역을 보자고 했으면 정말 구석구석 다 잡았어야죠. 고 김용균 씨 일주기가 지난 지 보름도 안 돼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다시 논쟁 중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 모텔 화재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3명은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을 지른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와서 불을 질렀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모텔에 불을 지른 39살 김모 씨는 가장 먼저 구급차를 탔습니다. 불을 지른 뒤 짐을 가지러 다시 올라갔다 연기를 마시고 등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응급치료를 마친 김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베개 위에 화장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쫓아와 불을 질렀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여자가 보이니까 저 여자를 좀 없애달라, 보이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앞에 사람이 없는데도. 김 씨는 6년 전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미국에 산다고 말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3층에서 5층 사이에 머물다 연기를 마신 투숙객들입니다. 현재 3명은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 근거로 30년 전 윤모 씨를 유죄라고 판단했던 결정적인 근거들이 조작됐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경찰이 또 반박했습니다. 경찰의 조작인지 아닌지 계속되는 공방도 재심이 열려야 끝날 것 같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기계를 테스트하는 표준 시료를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인 것처럼 사용했고 다른 용의자 채모를 윤 씨 채모인 것처럼 바꿨단 겁니다. 국과수 감정인이 두 채모 분석 결과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수치를 더하고 뺀 정황도 있다고 봤습니다. 감정인을 비교만 하는 거지 자기가 숫자를 바꾸거나 모양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감정인이 현재 고령인데다 뇌경색도 앓고 있어 왜 조작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경찰은 또 발끈했습니다. 당시 현장 채모와 윤 씨 채모를 비교한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사람 채모라면 그 용의자를 붙잡거나 재감정을 맡겨야지 관련 없는 윤 씨 채모를 다시 감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받은 데이터가 확인 안 돼 조작인지 오류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조작했다 안 했다를 두고 반복되는 공방은 결국 재심이 열려야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부산에서 담임 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다리에 마비가 왔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증언이 이어졌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힘 딱 줘. 허리 힘 딱 줘. 할 수 있어. 초등학교 5학년 김모 군으로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온 겁니다. 김 군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김 군과 부모는 담임교사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해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막 찌질이다, 수준 낮다, 인간도 아닌 놈, 어른 돼서 뭐가 될래. 몇 분 단위로 정신을 잃을 때도 있어요. 엄마 나 학교 운동장 한 번만 밟아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김 군 친구들은 해당 교사의 폭언이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업 중 실수를 하면 윽박 지르고 부모까지 모욕했다는 겁니다. 김 군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군 어머니는 진상조사를 바란다며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자기도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게 지금 반성하고 있으면서 유구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직무에서 빼고 학생들의 심리치료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교육청은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침엔 춥고 오후에는 포근한 날씨가 요즘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로 공기는 탁합니다. 모레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뿌연 크리스마스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설이나 얼음이 아닌 물방울이 나뭇잎마다 맺혀 있습니다. 높은 습도로 공원엔 안개가 짙습니다. 비로 젖은 도로 위를 자동차들이 달립니다. 날씨가 춥지 않아 밤사이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인데 눈을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엔 최근 20년 동안 12월에 7일가량 눈이 왔지만 올해는 단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주요 도시들도 눈보다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불청객이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나쁨이고 크리스마스인 모레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이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뿌연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JTBC 김세현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에서 나온 40여 구의 유골들은 신원을 알 수 없다 보니까 5.18과 관련이 있을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도 정밀 감식을 위해서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나온 40여 구의 유골을 감식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을, 국과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은 변사 과정을 파헤칩니다.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유골 발견 장소가 교도소 부지인 만큼 과거 기록을 샅샅이 찾아 매장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1차 유관 감식에선 5.18이 일어나기 전인 최소 50년은 된 유골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머리에 구멍이 뚫린 두개골이 나와 총상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5.18 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시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행방불명자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39년째 아버지의 사망 신고도 못한 정호아 씨. 매년 5월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니 39년을 기다려갖고 했는데 6개월, 1년, 2년, 3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씨뿐만이 아닙니다. 5.18 때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사람은 445명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84명입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가족의 유골이라도 찾기 위해
초조히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들은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뼈만 남아있다는 뜻인데 뼈에서 추출한 DNA로 성별과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무덤터에선 봉분 부분에서 40여 구의 시신이 그 아래 콘크리트 관안에 40구가량이 뒤섞여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은 국과수가 맡았습니다. 먼저 두개골과 넓적다리뼈 등을 중심으로 시신을 한 구 한 구 맞춥니다. 여러 구가 한꺼번에 발견됐기 때문에 뼈를 맞추는 데에만 한 구당 여러 날이 걸립니다. 다리뼈, 팔뼈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학적 구별로 해서 이게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정도를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검사 수를 많이 줄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중 넓적다리뼈나 치아로 유전자 감식에 들어갑니다. 5.18 때 행방불명자로 추정된다면 우선 이미 보관된 행불자들의 DNA와 맞춰보고 유족들의 혈액과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뼈에 남아있는 상처로 총격인지 골절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독살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 시기나 매장 시기는 유골 정밀 감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십 구가 함께 발견된 만큼 결과는 적어도 1년가량 걸릴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종교계에선 지금이야말로 시신조차 찾지 못한 5.18 희생자들의 진실이 드러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당시 유골을 매장했던 사람들의 양심 선언을 당부하는 말로 채워졌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그 일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라도 역사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1980년 5월 광주로 향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40년 가까이 희생자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또 깊이 있는 그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옛 광주교도소에서 뒤늦게 드러난 유골들은 이제까지의 의혹이 어쩌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밀 감식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지금이라도 시신과 연관된 사람들의 양심 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증오나 원망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서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도 포용하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부터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지난주부터 이미 대출이 금지된 상태이죠. 이처럼 부동산 대책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과열됐던 시장도 일단은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30평대는 최소 14억 원입니다. 이 집을 살 때 지금까진 은행에서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턴 대출 한도가 1억 원 줄어듭니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에서 20%로 줄기 때문입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엔 17일부터 아예 대출이 막혔습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과열됐던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전혀 아무런 거래도 없어요. 매도하시는 분, 매수하시는 분 그냥 일자를 딱.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 돈 갖고 다 가기는 힘들잖아요. 조금 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지금 물건도 안 나오고 있고 수독된 상태예요. 서울 광남과 서초구의 경우 전체 아파트의 90% 이상이 9억 원 이상입니다. 또 용산과 성동, 마포구에서도 아파트 절반은 9억 원을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우회 대출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9억 원을 넘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오늘부터 신용대출 등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병원비처럼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1억 원 한도로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대출이 막혀도 현금 부자는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최근에 수상한 자금으로 집을 산 250여 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올해 18살인 A군은 서울 강남에 2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돈은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국에는 친인척 4명에게 6억 원씩 나눠받았다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벌이가 전혀 없는 30대 주부 A씨도 최근 고급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수상한 자금으로 비싼 집을 사들인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취득자 중 여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금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 혐의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는 건 다른 사람에게 빌렸다고 신고된 돈입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출처가 불확실한 주택구입자금 5,100억 원 중 차입금이 69%나 됐습니다. 본인 돈이라고 신고된 건 31%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증여받았지만 빌린 돈이라고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실제로 빚을 갚는지 끝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검찰이 8개 혐의로 각각 기소돼서 1심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돌려서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결심 공판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른 판단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 보수단체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해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반발과 항의까지 받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결성한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입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모금 얘기를 꺼냅니다. 제가 가는 집회는 보면 다 강의 끝나면 주머니에서 돈을 다 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집회 봤습니까? 헌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본인이 한기총 회장을 맡은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가. 당신 나가. 국민통합연대는 1236명이 중앙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전 목사의 이런 발언으로 첫날부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경찰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리고 있는 한기총 시위를 내년 1월 4일부터 낮과 밤에 모두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네, 2년 전쯤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놨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뺀 의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문재인 케어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건강보험 적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낙관하던 정부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과잉 진료를 잡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케어의 실태를 이상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뇌 MRI 진단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그러자 전체 MRI 촬영 건수가 늡니다. 당초 계획보다 50% 넘게 의료비가 더 투입된 겁니다. 숙제를 안고 금년을 또 마무리하는 우선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으시고 정부는 뇌 MRI의 경우 수요를 너무 적게 계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책은 환자 부담을 지금보다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진 의료비의 30에서 60%만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으면 부담액이 80%까지 껑충 뜁니다. 11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선 이런 문제가 사실상 예고됐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 관심이 큰 항목에만 신경 쓰면서 과잉 진료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MRI 찍고 싶은 사람은 전 국민이 한 4분의 1 될 거거든요. 하지만 에크모 환자나 이런 환자는 0.01%도 안 되거든요. 업계에선 2024년이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거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일부 항목을 빼곤 예측한 재정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기 아직 이르다 주장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15년 전에 인기 있던 만화 영화 달빛 천사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주제가 앨범을 만드는데 7만 명이 무려 26억 원을 냈습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액입니다. 그런데 환불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전 TV 애니메이션의 성우가 주제가를 새로 녹음해서 앨범으로 판매한다. 3,300만 원을 목표로 시작한 달빛 천사 펀딩엔 7만 명이 몰렸습니다. 결국 국내 크라우드 펀딩 사상 최고 금액인 26억 원이 모였습니다. 내일부터 성우 이용신 씨가 올림픽공원에서 관련 콘서트도 엽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 준비에 후원금 약 7천만 원을 쓴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상한 거죠. 저는 앨범에 투자를 한 건데 앨범 제작을 원해서 돈을 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마음대로 자기 콘서트에 내고. 제작사 측은 후원금에는 제작 비용 외에도 업체 수익이 포함된 것이니 콘서트 비용으로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앨범은 다음 달 배송 예정이지만 논란이 커지자 원하는 사람에겐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7,000명 넘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과 비슷하지만 개인 소비자가 미리 투자를 한 다음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입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업체의 수익으로 인정해도 될지 등 세세한 부분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을 한 영무원이 자동 심장 충격기로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전국에 4만 대가 넘게 설치돼 있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정부는 홍보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해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용산역 승강장입니다. 이 장비 한 대만 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는 이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장비가 누락돼 있는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장비가 있네요. 이처럼 위급 상황에도 위치가 나와 있지 않은 장비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용산역 전체에만 딱 2대가 등록돼 있고 7대는 위치가 빠져 있습니다. 아예 검색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관공서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전사가 되면 4월달 정도에 정비되는 과정에서 연동시키면서 거기서 좀 꼬였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도 확인 못 해본 저희 잘못도 있고요. 전국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는 모두 4만여 대. 지난 5년간 예산은 126억여 원이 쓰였습니다. 매월 점검을 통해 작동 여부와 위치를 등록할 의무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점검률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주의문서증이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저희들이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들이 처분할 그럴 수도 있고 다 꼼꼼히 다 등록하라라고 이제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좀 누락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기관인 서울역과 용산역 등도 빠진 곳들이 있습니다. 목격자의 심폐소생술도 중요하지만 자동 심장 충격기를 빨리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대한 빠르면 좋은 거예요.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에서 5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설치 기간에 대해 점검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명예복직을 요구하며 강남역 인근 철탑에 올라갔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이 시작된 지 2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탑 위에 사람을 둔 채로 한 해를 끝낼 수 없다며 지상에서 농성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만났습니다. 철탑 아래 작은 천막이 그림으로 채워집니다. 김용희 씨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그린 겁니다. 언손을 녹여가며 색을 칠하고 종이를 이어붙입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를 말로 하지 않고 저희는 어떤 조용적인 언어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기 혼자 싸우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의 싸움을 응원하고 있고. 김 씨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해고 노동자는 뒷바라지를 자처했습니다. 하루 2번 철탑 위로 식사를 올리고 건강엔 문제가 없는지 묻습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의견이 좀 안 맞아서 말리는 입장이었고 이제 같은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건설 현장에서 동생을 잃은 누나도 1인 시위에 참여하며 김 씨의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까지 저 위에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시위라도 하려고 왔습니다. 내려와서 따뜻한 국밥 대접하고 싶어요. 매주 기도회도 열립니다. 철탑 위에 사람 있다. 삼성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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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라도 있으면 따뜻한 커피라도 대접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소리라도 붙잡고 녹여주고 싶은데. 지난주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삼성은 김 씨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소원을 비는 마음은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오늘 대구에서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32년 전에 가족과 헤어졌던 아들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의젓한 얼굴의 6살 동석입니다. 일 나간 엄마를 찾겠다며 집을 나섰다 버스를 잘못 타 긴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한 아동복지기관에 머물다 미국에 입양됐습니다. 손동석, 한국 이름을 잊지 않으려 되뇌었고 휴대전화엔 어릴 때 사진을 넣어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날을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32년이 흘렀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나? 너무 보고 싶었대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6살 아들은 이제 우는 어머니를 다독여주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습니다. Best Christmas present I've ever gotten, and I don't think anything's gonna top it.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든 건 DNA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에 국제 우편을 보낸 DNA가 서로를 이어줬습니다. 해외에 있는 입양 아동들의 DNA를 국내로 송부받아서 등록을 하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가족을 찾아달라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어서 지금까지 해외 입양 아동 110명이 자신의 DNA를 대구 경찰청으로 보냈고 이 중 26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주에 미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언제 상원으로 넘길지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하원 의장을 향해서 미쳤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빨리 넘기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추가 증인 카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성탄절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주로 날아간 트럼프 대통령.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안을 고의로 붙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You know what? So unfair. Did they look bad? They got up the same thing, the Constitution. 트윗으로는 미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하원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꿈쩍 않고 있는 민주당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이후 91분 만에 군사원조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당 정적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이 전화와 군사원조 연계 의혹은 탄핵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This email is explosive. What more do you need to request a witness? 탄핵안을 언제까지 상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지렛대로 상원 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민주당과 내년 1월 신속 부결을 추진해온 공화당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계산은 내년 대선 시간표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은 40여일 뒤인 2월 3일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주별 경선에 들어갑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차량 수십 대가 서로 부딪힌 채 뒤엉켜 있습니다. 재난 영화 속의 장면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버지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69중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건 블랙아이스였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미끄러지며 덮쳐오는 차를 94일생 피하는 사람. 지난달 강원도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아침 7시 50분쯤 버지니아 동쪽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69대가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연달아 추돌한 겁니다. 서쪽 방향 도로에서 첫 사고가 났는데 이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진 반대 방향 운전자들까지 잇따라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Okay, let me just turn my hazards on because it's kind of hard visibility right now. Next thing I know, I see cars just start piling up on top of each other. 차들이 모두 뒤엉키는 바람에 소방대원은 차 지붕 위를 뛰어다니며 구조를 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5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11명은 중태입니다. 현지 경찰은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낀 데다 짙은 안개까지 겹쳐 사고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o not know the cause of the initial accident, but we do know that fog and icy road conditions were causative factors in this multi-vehicle crash. JTBC 황예린입니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내년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뜁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는 류현진이 토론토와 4년간 8천만 달러, 우리 돈 93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는 캐나다 연고의 유일한 메이저리그 팀입니다.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과 함께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형 영화관에 입주한 인천 논현동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는데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은 소방관이 초기 불길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추홀 소방서 소속 김태경 소방위는 식당에 갑자기 연기가 퍼지자 곧바로 가게에서 소화기를 받아 진화 작업을 했고 손님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몸길이 15.5m, 몸무게 12톤의 대형 고래입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멸종 위기종 참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5년 전남 신안에서 발견된 16m 향고래 다음으로 긴 고래입니다. 해경은 DNA를 조사해서 정확한 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차량의 제한 속도는 보통 시속 3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제각각일 때가 많습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정했다고 하지만 운전자들은 헷갈립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후문에서 걸어 나오면 이렇게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이 앞에는 보시다시피 노란 카펫처럼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끔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는 차도가 있는데요.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제한 속도는 30km입니다. 왕복 4차로 차도에 차들이 오갑니다. 실시간 측정기를 보고 갑자기 속도를 낮춥니다. 학교 후문에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정문 쪽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 역시 왕복 4차선 도로지만 이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내리막길이어서 속도가 붙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 카메라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 20km에서 60k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간선도로나 큰 도로는 사실 30으로 했을 경우에는 급감속이나 이런 걸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학교에서부터 2km를 넘게 가도 제한 속도는 계속 50km입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와도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로가선도로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이제 하다 해서 도로폭이 늘어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30으로 낮추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서울 성북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이곳 역시 학교 옆 왕복 5차로 차도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30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뭐 50으로 해야 된다고 서울시 최저 속도가 50이나. 하지만 학교 앞뒤로는 각각 20km와 30km로 설정돼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싸고 제한 속도가 각기 다르지만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20인 줄 몰랐다. 20이야? 10으로 알고 있어요. 20이요. 이번에는 차 안에서 운전자의 시선으로 이 학교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와 도로 위에 표시된 제한 속도가 다릅니다. 전봇대에 붙어있는 제한 속도는 또 다릅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6,000여 곳이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40km 이상은 588곳이고 이 중 60km 이상인 곳도 164곳에 달합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르다곤 하지만 스쿨존 취지에 맞게 제한 속도를 알기 쉽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법합니다. 목적에 맞도록 스쿨존을 운영할 수 없는 곳에까지 스쿨존을 지정해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양만 스쿨존인 곳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 어렵죠. 혼란스러우니까. 서울시는 어제 안전속도 5030 교통심의를 마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도심 주행도로의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학교 주변 등은 30km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도 정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등하교 시간에만 30으로 한다든지 주변에 완충지대를 둬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떨군다든지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성합니다. 추가 의견 없어요? 넵. 의견을 내렸더니 넵만 내놨네. 조 팀장님. 네. 그 건 잘 되고 있죠? 네네. 냅만 하지 말고 좀. 네. 팀장님 저 잠깐만. 그 냅만 하지 말고 커피 한 잔. 따뜻한데? 온장고에서 만나는 가장 큰 커피.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냅만 하지 말고 잘하자. 넵. 네. 예,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 지금 1시간 좀 넘은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시작하고 국회의장이 토론 종료를 알리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바로 좀 연결해서 잠깐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나와 있죠.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지금 단상에 서 있습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한 상태로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광림 의원에 대한 반대 토론에 대해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정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은 국회 실시간 상황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룸 초반에 연결할 때 진행 중이었던 1호 안건, 그러니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임시국회가 언제까지 열리는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네, 회기 결정의 건은 개의 20여 분 만인 8시 21분에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문 국회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 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막으며 표결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또 헌전 사상 유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라고도 항의를 했습니다. 이후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막가파식 의회 폭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의사진행 발언을 나섰는데요. 정춘승 민주당 의원은 바로 이 현장이 부끄러운 한국당의 민낯이라며 이것이 불법의 현장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본회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부수 법안을 지금 현재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산 부수 법안인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한국당이 이에 대해 30건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예산 부수 법안마다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26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포털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그러니까 이른바 실검이라고 하죠. 15년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이버도 최근에 이 실검 서비스를 개편했죠. 포털의 실검, 댓글 등등이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자 내년 총선에 앞서서 시비거리를 차단하는 데 나선 겁니다. 먼저 이현 기자입니다. 포털 다음이 내년 2월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시작된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이 15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인물을 검색할 때 따라붙는 연관 검색어는 오늘부터 없앱니다. 카카오 측은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순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실검이 검색 결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인물 연관 검색어 역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연예 뉴스의 댓글란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입니다. 또 다른 포털 네이버도 지난달부터 실검 서비스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AI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 검색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게 되면 여론 조작이나 상업 광고에 악용하기 어려워질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포털들이 앞다퉈 실검 개편에 나선 건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선거 때마다 실검, 댓글이 큰 논란이었던 만큼 시비거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JTBC 이현입니다. 예, 이런 포털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정치권도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검 그 자체를 여론 조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실검 1위와 2위가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입니다. 지지파와 반대파가 모두 포털 검색어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실검 조작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훔친 계정으로 게시글을 쓰는 걸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실검 만들기에 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 실검 자체를 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곤 의견이 갈립니다. 실검은 여론의 바로미터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실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실검 폐지 찬성이 47%로 반대 27%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자체가 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상업적,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 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리는 비례정당들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날 것입니다. 총선 전까지 예상치는 100개 정당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정당이 마구 생겨날 수 있다. 100개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투표용지만 1m가 넘을 것이란 그런 말도 나왔죠. 네, 바로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4더하기 1 협의체가 오늘 오후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를 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보면 선거법이 바뀌면 정당 수가 확 늘어나게 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많이 반영해서 비례의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금보다는 소수 정당의 비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노린 다른 군소 정당이 더 생겨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선 전까지 100개가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립할 거다. 이런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게 몇 가지 문턱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 헌법은요.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들이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도 정해져 있습니다.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요. 이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수를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네. 34개입니다. 좀 이름이 낯선 것도 있죠. 네. 이 밖에 16개는 등록 준비 단계인데요. 이 16개가 다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 50개가 됩니다. 네. 총선까지 그 2배인 100개가 될 가능성 크다고 보긴 어렵겠죠. 네. 그리고 또 아무리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당이라고 해도 모두 다 의회에 진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가질 만한 당 또는 지역구 당선 없이도 국회에 입성할 만한 당을 출연하기 위한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20대 총선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당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린 게 총 21개 정당인데요. 그중에서 봉쇄 조항을 넘겨서 비례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4개뿐이었습니다. 19대 총선 때도 20개 정당 중에서 4개 정도만 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 봉쇄 조항이라는 게 애초에 왜 있어야 하느냐 이걸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군소 정당을 너무 배려한 결과로 극좌나 극우 정당의 의회 진입이 쉬워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지역구 5석이 없으면 또 정당 득표를 3% 이상 받아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그 자격이 됩니다. 오늘 합의에서도 3%가 그대로 그걸 유지하는 것으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근데 이 봉쇄 조항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봉쇄 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조절하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독일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독일은요, 우리보다는 비례성이 높지만 기준이 되는 득표율은 5%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2017년 총선에 34개 정당이 나와서 7개 정당만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또 지금 보실 것은 2017년에 네덜란드 의회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이렇게 28개 정당 후보가 빼곡하게 이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봉쇄 조항이 0.6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선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정당이 80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28개 당이 이 선거에 나왔는데 그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13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가 난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정당이 100개나 될 것이다 또는 뭐 투표용지가 1m 이런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하죠. 네, 첫 키워드는 성령의 짧은 음성으로 했습니다. 예, 무슨 음성인가요? 예, 누군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말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국민통합연대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 전광훈 목사의 축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논란이 된 표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말로요. 성령이 짧게 대한민국 망한다라는 음성을 본인이 들었다면서 그래서 시국 선언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왜 정치를 종교와 연계시키냐 강하게 항의하자 단호하고 짧게 나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의 축사에 기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오늘 창립준비위원장인 이재호 전 의원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찡그릿한 표정을 많이 해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재호 전 의원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만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꾸 장외 집회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왜 뽑느냐라고 지금 한국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장외 연사의 말이 또 논란이 된 겁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있었던 홍준표 전 대표도 자유한국당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걸 비판했는데요. 사장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띠를 메고 노조위원장 한다고 국민이 감동을 받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를 자꾸 여는 것에서 불만을 비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큰 집, 작은 집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 표결이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막말은 아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바로 1973년에 만들어진 유신정후회인데요. 아유, 오래전이네요. 예, 73년 얘기입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기초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 73명을 뽑도록 한 겁니다. 예. 물론 간선으로 뽑는 거지만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뽑았던 건데요. 당시 신문 기사를 잠깐 보면 이렇게 의원 후보 73명이 발표됐다. 예. 당시 73년 3월 5일 경향신문인데요. 저렇게 얼굴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뽑다 보니까 이 당시 유신정후회 소속 73명의 의원들은 항상 대통령 말에 보다 더 당시 공화당보다 더 충성적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사실 대통령 말만 따라하기 때문에 민심과 이반이 되는 효과가 더 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만일 비례 특화 정당을 만들게 되면 예. 대표가 비례 순위를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민심과 이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은 작게 나옵니다만 이렇게 봤더니 알만한 얼굴들이 꽤 많이, 기억나는 얼굴들이 많이 있네요. 예. 저는 73년 사진이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안과 손의 순서로 정했습니다. 사람 성을 땄을 테니까 누군지는 금방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지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비하인드 뉴스 시간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서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계 의원들과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미리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위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 대표가 미리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순서가 바뀌었다면서 오늘 반발했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치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정치에 기본이 있고 순리가 있는 법입니다. 손학규의 사퇴가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 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온다고 하면 바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안 전 대표를 만나서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듣고 물러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또 안철수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복잡하게 굴러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7도, 부산 1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일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두 기자가 출연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ome for the holidays. I believe I've missed each and every face. Come on and play one easy. Let's turn on every love light in the place. It's time I found myself totally surrounded in your circles. Oh,